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이제 현대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의 전국들을 풀어가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의 전국을 통해서 한반도도 드디어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수립되게 됩니다. 이 민주공화국이 이 공화국 체제에 맞춰갖고 얼마만큼 잘 발전해 갔는지를 보는 거를 현대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몇 개 시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해방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해방공간 3년 동안이 우리 현대 정부의 성격이 배태된 시기예요. 뭐 좌파든 우파든 아니면 이 정부가 어떤 정부가 수립될 건지 그게 만들어진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아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기를 거쳐갖고 그 다음에 정부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해방공간 때 남한과 북한이 분할 점령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는 남한만 통치하는 애가 태어난 겁니다. 분단 정부가 수립됐다는 겁니다. 해방공간의 성격상.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수립됐는데, 이승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었냐면요, 일제 잔재 청산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부였었으니까. 그래서 식민지에서 해방 후에 민주공화국으로 얼마만큼 전환을 잘할 수 있을까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이승만 정부였었어요. 어땠는가 간단히 보도록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식민지 청산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식민지 청산을 주도한 건 국회고요. 이걸 막은 게 정부가 그걸 막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집권 시도하다가 이제 결국은 하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시기 때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그때는 이제 탄핵 당했고, 자, 그리고 광복 이후 수립된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도 이승만인데 하야로 끝나게 됩니다. 계속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부는 군사정부가 수립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하야되고 나서 그 4.19 혁명으로 하야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시 동안 민주주의가 시험되는 시험대가 마련이 되는데 1년밖에 못 갑니다. 이거 자체로 혼란스럽다 여긴 군부가 등장해갖고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이 유지가 된다. 이 군사정권 시기 때 특징은 군부 독재와 경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진 시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경제 발전을 책임졌던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때 도전했었던 게 중화공업 정책입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산업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화 이후의 정부를 얘기할 건데요. 노, 김, 노라고 했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민주화 이후의 정부는 여태까지 군사정부는 경제를 위해서 분배는 나중으로 미루자, 참아야 된다는 입장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우선이고 분배는 나중에, 일단 성장하고 나서 한다. 그래서 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폈고요. 성장을 위한 기업 중심의 정책을 폈었다면은 이제는 민주주의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민주화 이후의 정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태우 때는 사회주의권과 수교했다는 게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새로이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시장을. 중국이나 소련 같은 거대한 시장이 개척이 되고요. 김영삼 때는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청산을 화두로 내세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 저때가 광복 50주년이었어요. 그래갖고 일제 잔재 청산 못한 것을 저때 다시 한번 시도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자,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를 극복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제 구조조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IMF를 계기로 기존에 있었던 산업체계, 그러니까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만들어졌었던 산업체계를 구조조정하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른바 이제 IT 산업이라는 게 자리 잡게 돼요. 이른바 벤처 산업이라는 게 저때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한번 휙 바뀐 시기가 됩니다. 저때. 자, 노무현 정부 때는 과거 청산과 더불어 남북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아직 해결 못한 과제가 있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거 문제가 하나가 식민 청산이고요, 하나가 군부 잔재 청산이고요, 하나가 남북 분단 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거의 문제인데,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과제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 이후의 정부에까지 과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각자 맡아서 할 건데, 노무현 정부 때 남북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반도에서는. 자, 그걸 천천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로 해방공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해방공간도 간단히 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태평양 전쟁이 거의 이제 종전 즈음에 이르게 되자 국제 정상들이 모여갖고 전후 질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차 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 입장에서 유럽 나라들이 전후 질서를 논의할 때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 참여했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중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장개석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전후 질서를 논의한 게 1943년 말쯤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처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5년에 얄타에서 모이는데요. 이 태평양 지역에 소련의 참전을 요구하는 부탁을 하고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걸 얄타 회담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모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이 항복하고 난 뒤에 독일 포츠담에서 마지막으로 일본한테 아무런 토달지 말고 항복하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걸 포츠담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걸 카얄포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 종전 전에 있었던 전후 국제 질서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한 회담입니다. 요거 문제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카이로 회담이 첫 번째 회담이었었는데 이 첫 번째 회담에서 바로 있죠. 그 식민지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1차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2차 대전도 왜 이렇게 비인간적인 이런 거대한 전쟁이 이런 잔인한 전쟁이 벌어졌을까라는 걸 고민해 봤는데 그 이유인즉슨 식민지 문제, 식민지 쟁탈전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처리 문제가 나오는데 1차 대전 때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2차 대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 해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식민지를 해소해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1차 대전 때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타이틀로 이제 패전국의 식민지를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2차 대전 때도 이제 그 논의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일본하고 협상 카드를 내세웠었던 게 중국에서는 철수하고 한반도는 너희한테 인정을 해줄까라는 카드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한반도 중에 어디까지 이런 카드를 몇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의 장개석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서 한국도 독립국 지위를 얻게 해주는 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라는 추상적인 얘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만큼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유일하게 달아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다는 말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명시어로 국가 이름을 붙여갖고 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랬다고요? 1930년대 들어갔고 이봉창, 윤몽길 의사에 의거나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했었던 독립투쟁이 장개석을 이렇게 추동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누군가 도와주려고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추진되었었던 독립운동이 옆에 있었던 나라들을 감동을 시키거나 자극을 줘갖고 결국은 우리 지위를 얻게 됐던 겁니다. 이걸 뭐 비하한다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열강이 독립시켜줬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바보 중에 그런 바보 없고 천치 같은 소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은 소련 참전 얘기한 거고 포츠담은 이걸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한국 문제를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회담은 추상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해방을 시켜준다라는 얘기를 했지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까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종전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됐어요. 그래갖고 다시 모이게 된 게 이제 모스크바에서 모였던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3명의 외무장관이 모였는데 영국은 그냥 꼽살이에요. 미소가 모이는 겁니다. 미소가. 그리고 실효적으로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상회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소가 모인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누가 모였다? 미소, 영국 꼽살이, 미영소가 모인 겁니다. 미영소. 자, 여기서 모이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안이 있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이끌 것은 사회주의국가 쪽은 소련이고 이제 자유주의국가 쪽은 미국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유럽은 전장터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다 전쟁이 피해를 받고요. 미국은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은 데란 말이에요. 오히려 전쟁으로 성장한 나라지. 그중에 미국의 싱크탱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세계 질서는 제국주의 대 식민지라는 관계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이끌어왔다면 이게 계속 이런 파국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식민지를 가지고 세계 질서를 이끄는 것은 이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가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면요. 직접 지배가 아닌 간접 지배 방식을 생각해내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탁 통치라고 합니다. 일종의 후견인이 돼갖고 통치해주는 거예요. 이런 후견인 통치를 미국의 싱크탱크가 내세우게 되는데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가졌었던 겁니다. 카이로, 얄타, 포츠담 같은. 자, 근데 신탁 통치 문제도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영국도 미국의 신탁 통치 안을 반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종전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모인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신탁 통치 문제를 설득하려고 모인 거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언급을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영국이 이거는 찬성을 해줘요. 극동아시아 쪽에 관련된 문제고 영국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그건 한번 해봐. 그럼 이건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신탁통치 얘기했다는 거고 여기에 미국하고 소련 둘이 만난 거잖아요. 그럼 미국 안이 신탁통치라면 소련은 소련대로 소련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련 안은 얘들이 직접 지들이 지 운명을 끌고 가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 정부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의견이 합쳐진 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워주고 그리고 5년 동안만 이 임시정부를 후견해주는 정치를 하자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또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자고 하냐면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으니까 둘이 대빵이란 말이에요.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 기구를 하나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임시정부를 여기서 논의하고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한다. 요 세 가지 안이 여기 핵심입니다. 미소공이 설치한다, 신탁통치, 그리고 임시정부 세워준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요 사료의 4개 조항도 이 4가지 이 안건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한능 과목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데 사료가 나올 때 볼 수 있게 제가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미정 임신이라고 돼요. 자, 그 대표적인 3개 조항 하나 더 하면 이제 4개 조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미소공의를 개최한다.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할 겁니다. 여기 논의할 때 한국인도 참여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킨다는 말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임시정부를 만든다. 임시정부 만들고 난 뒤에 얘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만 후견을 해주자. 신탁 통치를 한다. 요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4개가. 미정 임신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사료 볼 때 필요한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너무 꼼꼼히 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미소공의가 열리게 되는데 미소공의가 46년부터 47년까지 열립니다. 요거는 45년 12월에 있었던 거고요. 요 결과물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찬반탁 운동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의 정치 구도를 여기서 형성하게 됩니다. 찬탁과 반탁이라는 두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말하는 좌파 우파의 기원이 돼요. 이 해방 공간이 현재 한국 정치를 형성짓는 엄마 뱃속이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탁 반탁 논의 와중에 친일 논의라는 게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우리나라 정치를 모든 걸 집어삼킨 블랙홀 같은 게 찬탁 반탁이 되었고 그 외의 논의들은 다 수면 아래로 깔아앉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적극적인 친미파가 되면서 찬탁 반탁 논의에 과열하게 뛰어들면서 이 친일 논의 자체가 언급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되게 과열되게 돼요. 엄청 과열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잖아요. 너 찬탁이야 반탁이야. 저는 반탁이야. 나는 막 부자지간에 연을 끊을 정도로 상당히 과열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의 논의나 주제들은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자, 미소가 만나는데 참여자 선정 문제로 대립하게 돼요. 워낙 찬반탁 운동이 심하다 보니까는 반탁 쪽으로 모이는 게 우파들이 모이고요. 좌파들도 반탁이었었는데 자, 좌파들도 모이게 되는데 좌파들은 찬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찬탁과 반탁이 우파 좌파라는 개념으로 물이 지어지게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미소공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찬탁 반탁 운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찬성하고 반대한 뜻이거든요. 그 우파가 모스크바 3상회의를 반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소련이 먼저 제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는 거 얘들 반대하는데 얘들은 빼고 하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얘들 빼면은 자기 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안 된다. 의사표현 때문에 배제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전부 참여하는 걸로 의견을 내게 되는데 이 의견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국은 결렬되게 돼요. 1차, 2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조선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대 표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소공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니까는 여러 개의 단체나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는데 이 정당과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수를 계산해 보니까는 조선 인구의 2배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과대하게 만들어진 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들을 서로 못 믿겠다라고 한 겁니다. 뭐 여기 우파 단체, 좌파 단체가 있다면은 이거 그냥 헛개비 단체 만든 거 아니야? 내가 참여하려고? 나 좀 못 믿겠어.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갑자기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결렬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정 임신 중에 요거 정당 사회단체 참여하는 문제를 합의를 못 봤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논의까지 가지도 못한 거야. 자, 미소공의가 실패하면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단독 정부 논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우리끼리만 정부 만들면 되지.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정업 발언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좌우 통합 운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실상 이 시기를 좌파 우파가 탄생한 시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현대 좌파 우파가 탄생한 시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분단 세력과 통합 세력이 등장한 시기라고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둘을 갈라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원심력이 되게 강한 세력이 있고요. 구심력이 되게 강한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조금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독립운동 기지는 마지막에는 중국 관내 지역만 남았었습니다. 관내 지역인데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하면서 의열단계 김원봉도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만 남게 되고 의열단에 포함됐었던 상당수의 세력들이 화북으로 가면서 이쪽에서 이제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화북 지방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전조적 현상을 보여준 건지 미리 예견한 건지 여기도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해방되고 난 뒤에
화북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고요. 요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한으로 귀국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통틀어 이제 중국파라 부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반도에 진주한 건 누가 진주하냐면 소련의 참전을 괜히 요청했다가 소련이 지금 이 만주하고 한반도까지 자기 이해권역으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걔들도 들어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북쪽 지방에는 소련이 진주하게 되고요. 남쪽 지방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는 소련하고 친한 사람들을 여기에 정권을 주려고 하고요. 미국하고 친한 사람을 정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누가 있었냐면은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중일전쟁 직후에 소련으로 넘어가고 거기 있다가 이제 내려온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걸 소련파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갑산파라고 돼 김일성은. 자 그리고 미국에서 쭉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최후까지 전장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들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뭐 때문에? 여기 미국과 소련이 진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정작 마지막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이 세력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됩니다. 왜죠? 중국의 입김이 한반도에 세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들 세력의 입김이 커져야 되지 굳이 중국 세력까지 입김이 커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요. 무슨 말이죠? 임시정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죠. 해방 직후에 임시정부의 국내 정진군이 여기 들어왔었습니다. 미군 한 10명 정도랑 우리 한 4, 5명 정도 한 15명 정도가 들어가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미리 들어가고 그게 만약에 허용이 됐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임시정부가 해방과 동시에 임시정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업을 개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을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이 마지막까지 독립운동을 한 거고 심지어는 연합군하고 활동했었단 말이에요. 연합군하고 활동하면서 2차 대전에도 참전하는 모양새를 띄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부정한 이유가 뭐라고요? 현실적이게 실질적으로 소련과 미국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이제 안 좋게 돼가는 거예요, 그게. 자, 그걸 전제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소공이가 실패하고 나서 이 둘이 분단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원심력만 작용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나 국내에 있었던 세력들은 우리는 한 번도 분단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고려 태조 왕건이 통일하고 난 뒤에 우리는 분단이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항상 하나라는 개념만 있었지. 그러니까 되게 낯선 개념이란 말이에요. 분단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원래대로 복원시켜갖고 원래대로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통합 세력이 존재하고 분단 세력이 존재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친소파와 극단적인 친미파만 살아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 분단 공간에서 제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색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중도라는 게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걸 첫 번째 신호탄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그럼 우리만 따로 하자라는 겁니다. 단독 정부. 자, 이 단독 정부 논의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좌우통합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는 이게 46년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두 차례 다 실패하고 난 뒤에 결국은 미국은 소련하고 결별하게 돼요. 미국이 소련하고 결별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토수시킵니다. 유엔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소련은 유엔에 넘기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건 상식적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유엔에 이관하면서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이제 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는 결별하는 수순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 공의는 유엔 이관보다는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엔 이관이라는 게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엔 총회 결정이든 유엔 소총회 결정이든 그건 무조건 미소 공의보다는 뒤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두 덩어리 개념이 생기죠. 미소가 함께 하던 시기, 미소가 따로 하던 시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점이 언제다? 47년 9월을 기점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소 공의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미소가 결별했다는 것은 이제 분단의 수순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해 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그리고 분단 세력들은 계속 단독 정부 논의를 제기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는 남북 분단이 확실시 되니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설득하겠다는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이걸 남북 협상 운동이라고 합니다. 남북 협상 운동은 뭐의 결과다? 유엔 이관의 결과입니다. 미소공의 결과가 아니라 미소공의 실패의 결과는 정읍바람과 좌우합작 운동이고 요거는 남북 협상 운동입니다. 자, 어쨌든 유엔에서 결론 내렸어요. 야, 미국 소련 니네 만나고 떠들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지들이 선거하라고 해 임마. 지들이 선거해갖고 지들끼리 뽑으라고 해. 그러면 되잖아. 유엔의 결정은 한반도 총선관이었었어요. 한반도 총선관을 두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해갖고 선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요. 선거 후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유엔 위원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소련이 북쪽으로 들어와서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남한만 선거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것을 유엔 본부에다가 타전하게 되고 유엔 본부에서 그러자 하면서 단독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 결정에서 남한만 선거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50총선거가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총선거는 남한만의 선거, 단독 선거입니다. 단독 정부예요. 여기만 정부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직전에 4월에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남북 협상 운동이고 또 하나가 제주도의 4.3 사건입니다. 이 두 개가 4월에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 5월 선거가 치러지고요. 제주도 두 개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미국이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추진했었던 한반도 총선관이 이게 잘 됐다라고 보여줘야지, 외부에 보여줘야지 우리가 뭔가 잘했다라는 게 되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삐그덕하거나 빵꾸난 게 있다면은 잘 못한 걸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이 처음으로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심는다라고 처음으로 식민지를 해방시켜갖고 뭔가를 추진한 사업인데 그게 실패로 끝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자체는 4.3 사건은 48년부터 전쟁 이후인 54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제 48년에 있었던 시점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미군정은 어떻게든지 4.3 사건을 수습해 가려는 입장이었었는데 선거 치르고 여기 이제 재선거해갖고 빨리 제주도도 이제 국회의원 정상적으로 뽑아갖고 남한만이라도 선거가 제대로 돌아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선거 이후에 헌법이 지정되고 이 7월에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수립된 정부였었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의 4.3 사건을 강경 진압 모드로 이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안선에서 5km를 정해갖고 5km 넘어서 산간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쏴죽이라고 하는 진압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정하고 이승만이 해결하는 방식도 나중에는 조금 달랐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살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나타나요. 이 해방 공간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자, 그리고요, 첫 번째 헌법에서 대통령제하고 국회,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다라고 이걸 정하게 되는데 이 각각이 문제를 일으켜갖고 나중에 개헌으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갖고 대통령제 때문에 개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나오는 건 국회 중심제예요. 내각 책임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일한 내각 책임제예요. 임시정부 때도 똑같았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내각 책임제였었죠. 그때 내각 책임제는 국무령제라 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선출 이 규정이 문제가 되었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는데 이건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 임무가 뭐라고요? 식민잔재청산입니다. 식민잔재청산을 이승만 정부가 방해를 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 쪽의 참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석이 넘는 의석 중에 24석밖에 얻지 못하게 돼요. 완전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불가능해져요.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개헌을 불러오게 됐던 겁니다. 이걸 이제 이승만 하야고 난 뒤에 개헌을 불러오게 됐던 거고 대통령제 자체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의 계기로 개헌이 나타났다는 것도 묶어서 기억하시면 기억이 좀 편할 겁니다. 자, 천천히 책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카얄포라고 합니다. 종전 이전에 국제회의를 말합니다. 국제회의를. 종전 이후에 정세를 논했었던 국제회의를 말합니다. 카이로 한국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 자, 얄타회담 소련 참전을 얘기했다. 45년에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독일 항복하는데 일본에 무조건적 항복 요구했었는데 일본이 곧 항복하게 됩니다. 카얄포라고 한다. 사진 한번 가다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 루즈벨트고요, 영국 처칠이고 중국인이 참여했다는 거지. 이게 처음 만남입니다. 처음. 이게 이집트 카이로 43년이고 이 사람이 한국 독립 문제를 좀 지지해 줬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지해 준 것은 이봉창 윤봉길 의거 때 지지 약속을 하기도 했었고 끊임없이 우리가 독립운동 했었던 거를 중국 본토에서 계속 봐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은 절대 일본 지배를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들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좀 덜 했었고요. 자, 여기 누가 들어와 있죠? 소련 들어와 있죠. 소련의 스탈린. 여기는 둘 똑같고요. 미국 루즈벨트, 처칠, 소련. 이게 얄타입니다. 소련 참전 시켰던 겁니다. 45년입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집트 카이로가 43년 11월이었었는데 그때 끝날 줄 알고 회담을 했었는데 45년 되도록 일본이 버티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길 수는 있지만은 미국의 희생도 상당할 거라는 것 때문에 소련 참전을 부탁했던 건데 소련 참전을 하자마자 얘들이 또 금방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해방이 됩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전국은 되게 독특했어요. 제가 수업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사람들의 남아있는 기억도 하나의 이제 역사적 사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역사 이론 중에 좀 유행하는 이론이라 했었잖아요. 이때의 기억들을 채록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일본 왕의 12시 정오 방송이 있잖아요. 식민지 한양에는 경성방송국이라고 해갖고 라디오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 라디오 방송이 당시 인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라는 새로운 신매체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일본 애들이 경성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그 경성방송국을 통해 갖고 인기가 많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 이제 전파를 타면서 라디오라는 기계, 수신기도 이제 많이 팔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동네 라디오 수신기 하나 있으면은 사람들 나와갖고 이제 막 같이 듣고 했었단 말이야. 그것도 드라마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왕이 항복한다는 그 방송을 하는데 사실 일본 왕은 항복한다는 말을 명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일본 왕의 지위는 지키려고 노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웬만한 건 연합국토에서 얻어냈단 말이에요. 일본 왕의 지위를 얻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이제 항복으로 치고 항복 방송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이걸 체감하지 못했었어요. 계속 혹사당하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을 갑자기 풀어준다고 이 사람이 자유를 얻지는 않아요.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용했답니다. 일본 왕의 방송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용했대요. 큰 미동이 없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저녁 때쯤 가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때쯤 가야지 뭐가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서대문 형소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직접 바깥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진짜 해방이 됐구나, 광복이 왔구나라는 것을 진짜 느끼고 이제 이렇게 환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요거는 여운형이 그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휘문중학교에서 연설했던 거거든요. 당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사람이었고 정치인 중에 명망가들은 다 해외에 있었으니까 국내에 있었던 사람 중에 지조를 지키고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사람이 여운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해방 이후 전국의 수반을 여운형으로 세울까 김규식으로 세울까 이 둘을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는 예전에는 김규식을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여운형을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분이 몸짱이에요, 몸짱. 당시 드물게 요즘 그런 분들은 헬창이라고 하나? 당시 드물게 헬창이었던 분이었었거든요. 헬스 되게 좋아했던 분이고 만능 스포츠맨이었었어요. 그래서 체력도 되게 자신 있었던 사람이고 되게 이렇게 좀 호탕호탕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자,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것도 써 있는 김에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8월 6일에 원폭 투하를 했는데 미국이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한 나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자폭탄 투하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바로 항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걱정했었던 게 소련의 선전포고와 더불어 소련의 만주 진출이 생각보다 빨랐다라는 게 일본을 더 긴장시켰답니다. 3일 뒤인 8월 9일에 벌써 만주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까지 어슬렁어슬렁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온 애 만에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섬이니까 만약에 육지였으면 더 빨리 왔었을 건데 섬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있었던 거지. 일본으로 벌써 건너갔다면은 일본이 분단되는 거였었어요. 틀림없이. 한마디도 분단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소련의 만주 진출 소식은 미국도 약간 긴장시키고요. 일본도 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원자폭탄과 소련의 만주 진출이 되게 컸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8월 15일에 광복을 맞게 되는데 이때 국내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발빨리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여운형이었습니다. 자, 여운형은 이미 44년 8월에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발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름은 준비위원회라고 해요. 이게 하나의 완성된 단체가 아니라 뭐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체라는 걸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만드나 한번 보세요. 자, 부위원장으로 안재욱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도 좌파고 이 사람이 중도 우파라고 하는데 중도파들의 활동이 좀 두드러졌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는 지금 구심력이 작용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만 있었다면 구심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데 미소라는 두 세력이 분할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되게 강한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파들은 차례차례 소멸되는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이고요. 나중에는 우파로 활동하다가 중도파로 활동하는 사람이 김구가 중도파로 활동하게 되는데 김구도 죽게 되면서 중도파 세력은 완전히 소멸되게 돼요. 그게 해방공원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치안대나 지방에 지부까지 설치하면서 거의 전국 단체고요. 사실상 통치 행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안정되지 않은 어지러운 전국에서 사실상 정부처럼 안정화된 뭔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련, 미국이 진주하면서 여기 이제 군정을 설치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지. 그럼 우리 정부가 수립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망명 정부든 아니면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든 우리 스스로 이거를 정부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다른 외세가 와서 또 외세 정부를 수립하면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변수여야지 우리가 뭔가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예상하고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정부를 수립을 선포해버립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망명정부라고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정부를 또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인공이라고, 인민공화국이라고. 여기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있었던 우파들이 임시정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핑계로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운형이 발빠르게 정권을 잡는 것을 시간을 좀 늦춰보려고 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참고해주세요.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정부를 뭐라고 한다? 인민공화국이란다. 인공이라고 한다. 자, 보다시피 인민공화국은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에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선포를 했어요. 준비도 다 안 된 채로. 왜 그랬냐면은 미군이 들어오면 바로 미군정이 수립될 거기 때문에 미군정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 정부 이미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려고 너무 급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도 뒤에 이제 삐그덕하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이제 빠져나가면서 힘을 크게 얻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3일 뒤에 미군정이 수립되는데요. 이틀 뒤에 미군이 인천에 등장하고 이제 9월 9일에 서울까지 들어와서 총독부에 있었던 일장기를 내리고 한국기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로 미국 성주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일본기에서 미국기로 교체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군정이 수립되면서 이 미군정은 임시정부도 인공도 이 두 가지 정부를 다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정을 왜 인정 안 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친미파하고 친소파만 살아남게 됩니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배척이 되게 돼요. 지금 상황이 미소가 분할 점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미군정이 수립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정당들이 수립되고요.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정당 활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수립되게 되고 대부분이 이 이후에 이제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 10월에 귀국하는데 이건 미군의 환영을 받아요. 어떻게? 자, 북한은 김일성이 들어올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요. 미국은 이승만이 들어올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미파, 친소파만 살아남게 돼요. 자, 그리고 임정유인이 귀국하는데 11월, 12월 나눠서 귀국하고 임정이라는 정부 직함으로 귀국 못하고 저 김철수입니다. 저 성유칠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름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환영식도 크게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 이승만이 귀국할 때 메가더가 비행기 대절해갖고 비행기로 들여보내주거든요. 근데 김구는 비교적 하위 장교가 나와갖고 그냥 티타임 정도 하는 걸로 끝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군정이 지지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명망가들이 있는데 이 명망가들의 서열이나 우열이 조금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계기로. 자, 됐습니다. 카이로 선언 잘 기억해주세요. 한국 인민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노예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식민지 행복했던 시기 아니에요. 연합국제 인정하잖아요. 노예 상태라고 인정하잖아요. 노예 상태 있음을 유의해갖고 적당한 시기에 독립해준다. 유일하게 한국이란 나라만 명확하게 국가 이름을 제시하고 독립시켜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게 되게 모호했단 말이에요. 적당한 시기라는 거. in due course라고 해갖고 명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다시 모여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 문제는. 자, 푸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었다는 거. 자, 카이알프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종전 이후에 다시 미소가 만나고 한반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해방 이후에 첫 번째 회담을 뭐라고 한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합니다. 이게 12월입니다. 이때 모여갖고 미영소가 모이지만 영국은 그냥 꼽사리 잡고 끼는 거고 미소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안과 소련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카이로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다. 자, 미국안은 신탁 통치입니다. 이 신탁 통치를 설득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다 소련안은 뭐라고 한다고요? 야, 쟤들 정부 만들어줘 임마. 왜 우리가 뒤에서 통치하려고 그래?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합친 겁니다. 소련이 말한 임시정부 안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임시정부를 수립해주되 한 몇 년간 우리가 뒤에서 봐주자 이걸 한 겁니다. 두 안이 들어간다. 자, 삼상의 결정. 미정 임신 잘 기억해두세요. 미소공동위 설치한다. 미소공동위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누구 참여시키지라? 한국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참여시키라는 거지. 그래서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5년만 우리가 이렇게 봐줄게. 이 미국안이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안이고 나머지는 소련안들을 그냥 이렇게 수용해 줍니다. 자, 이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게 동아일보 기자가 소련에 가지도 않았었던 그냥 국내에서 기사를 쓴 건데 거짓 기사를 씁니다. 이 동아일보의 오보가 한반도의 이 전국을 이제 뒤집어 놔요. 찬반탁 운동에 이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고 정반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서 큰 저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저항이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었어요. 우리가 35년 동안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란 말이냐라고 이제 이걸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신탁 통치라는 개념을. 그래서 굉장히 크게 격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치인들도 이거를 설득을 해나가고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니까 이 감정이 격화가 되면서 극단적으로 분열되게 돼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었던 아버지 아빠 관계도 찬탁인지 반탁인지에 따라 갖고 완전히 연 끊을 정도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제를 집어삼킬 정도로 가장 큰 이게 대립 구도가 돼요. 여기에 친일, 반민족, 독립운동 이런 논의는 설 자리가 없게 돼요. 워낙 큰 갈등 대립 논의였었기 때문에 찬반탁 운동이 발생한다. 이게 현대판 좌우라는 개념. 우리 현대 정치 세력에 크게 두 개의 물꼬를 만들게 됩니다. 찬반탁 운동이 터지자마자 동아일보 오보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자마자 미 군정이 채 3일도 안 돼갖고 설득에 나서거든요. 아니야 임마, 그 내가 얘기한 거 신탁 통치는 왜 그래 니네 임마. 설득하는데 이미 안 먹혀요. 이미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단 말이. 그 설득에 의해서 좌파들은 그럼 나는 찬성일세 가는데 우익은 계속 반탁으로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우익에는 임시정부도 있지만 그리고 이승만도 있지만 국내에서 일제강점기 때 지주나 자산가 역할을 하면서 친일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미라는 게 자기들의 생존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갈등 구조 안에 자기를 얹어 넣는 게 기존에 있었던 과거 문제가 언급되지 않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파는 쭉 가져가게 된다. 반탁 운동으로 쭉 가져가면서 합쳐지지 않고 이게 그냥 각자 갈등하는 채로 쭉 가게 됩니다. 자, 사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꼭 읽어보세요. 임시정부,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자, 공동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이게 제일 키워드죠. 5년 이내 기한으로 후견 통치한다라는 거. 자, 이거 찬반탁 운동하는 것도 봐두세요. 영예로운 피로써 다시 자주 독립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란 말이냐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피해 투쟁을 다시 하겠다라고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격렬하게 나오게 됩니다. 찬탁 입장은 5년 후견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게 아니잖아 이거. 5년 동안에 우리 역량에 따라 갖고 우리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거잖아 이거.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다? 모스크바 3장 이후에 나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당시 그 해방 이후에 문제가 가장 크게 대립하던 문제가 하나가 친일파 처단 문제고 하나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총독 가지고 있었던 자산 분배 문제거든요. 자산 중에 거의 아직도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토지 분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신탁 통치 문제. 이 세 개가 두 가지 정치 세력을 만드는 두 가지 정치 세력이 합치지 않고 그냥 갈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었거든요. 이거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냥 듣고만 가세요. 자, 좌파는 찬탁이라 그랬었죠. 우파는 반탁이고요. 그리고 좌파는 친일파 처단에 대해서 즉시 처단 입장이었었고 우파는 여기에 친일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 아직 정부도 없고 법도 없는데 막 지금 막 처단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법치가 아니잖아 그런 거는 하면서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찬찬히 처단하자라고 합니다. 이 이유인즉슨 이 정부에 자신들도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은 사실상 친일파 처단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뒤로 미룹니다. 정부 수립 후. 토지 분배 문제는 좌파들은 무상계급을 지원하는 정치 세력이잖아요. 노동자 농민들을. 그래서 무상으로 물세에다가 무상으로 분배해 주자라고 합니다. 우파들은 지주나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내 땅을 왜 뺏어가 임마 돈 내고 사가 라고 합니다. 유상배수 유상분배를 주장해요. 각자 입장이 달랐다. 이 입장이
합쳐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달랐었어요. 너무 견해가 달랐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심력을 강하게 보이는 두 세력이고요. 이 둘을 이제 합쳐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중도파라고 하는데, 이 중간값을 한번 제시해봐요. 그게 이제 46년에 나올 겁니다. 그건 46년에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45년 10월에 약속한 대로 다음해 3월에 바로 개최하게 됩니다. 덕숭에서 개최합니다. 덕숭 석주전에서. 우리나라 궁궐 중에 유일하게 목조 건물이 아니라 석조 건물로 궁궐 건물을 만든 데가 덕수궁이에요. 거기서 합니다. 그 서양식 건물인데서.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참여단체 선정만을 결국 결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나라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 찬탁이냐 반탁이냐. 워낙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합니다. 소련이 먼저 얘기합니다. 야, 저 새끼들 저렇게 싫다고 하는데 그럼 쟤들 빼고 해. 우리 실태잖아. 우리 모스크바 3장에서 합의했었던 신타 통치 제도는 실태잖아. 그럼 쟤들 빼고 찬성한 애들만 불러다가 같이 걔들하고 정부 만들자라는 입장이고, 자,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반탁하는 게 다 우파들인데 우파를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저런 건 막 의사표현의 자유지. 의사표현했다고 빼버리면 어떻게 임마. 그건 안 되지 임마.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로 간다. 자, 이게 실패로 가자마자 바로 지금은 미소 얘기하고 있고요. 미소 군정당국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친미파, 친소파가 원심력을 가진 사람들, 분단 세력이에요. 그리고 중도파가 구심력을 가진 사람들, 통합 세력이고요. 이 분단 세력 중에 일부가 그럼 우리만 정부 세워, 우리끼리 따로 가자라는 걸 처음 얘기하게 돼요. 그게 누구다?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단독 정부라는 걸. 우리는 고려 태조 왕건 이후에 분단이라는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이게 우리나라라고 인식하지 이걸 자른다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지금이야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걸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때 사람들은 저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 예, 그거를 처음 언급한 사람이 있다. 이게 누구다? 이승만의 정업 발언입니다. 이게 단독 정부를 처음 정했다는 거고요. 이게 5월에 실패로 끝나고요. 바로 그 다음에 6월에 나타난 겁니다. 자, 이분의 발언이 있자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도파들이 나서게 됩니다. 중도파들이 뭐라고요? 통합 세력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돼요. 7월에. 그래서 5, 6, 7로 갑니다. 자, 이때 중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김이에요. 여김. 안재홍은 건국준비위원회 할 때만 잠깐 중도파로서 활동하고요. 이 사람은 약간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줏대가 이렇게 아주 굳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약간 좀 유순하거나 좀 흔들흔들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줏대 있게 쭉 가지 못해갖고 많이 언급되지 않을 겁니다. 그 뒤에 중도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김규식 등장하게 돼요. 아이고야.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1918년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소식 듣고 상해에서 신원청년당을 만들었을 때 만든 두 사람이 여운형과 김규식이었었단 말이에요. 만든 사람 대표 중에 두 분이 다시 만난 겁니다. 자, 이분들은 백성들을 하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김입니다. 통합 세력이 중도파들. 그래서 여기에 구심력을 작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46년에 이 원심력을 반대하고 구심력을 작용시키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워낙 지금 극우파와 극좌파가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로 대립한다 했었죠? 친일파 처단 문제, 토지 문제, 그리고 신탁 통치 문제 세 개로 대립하고 있다 했었잖아요. 이 세 개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끄집어내려고 머리를 엄청 써갖고 이 두 안을 절충안을 내게 됩니다. 이거를 7원칙이라고 해요. 야, 니네 한 이 7가지 원칙이면은 만족할 수 있겠어? 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어요. 10월에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극좌파도 극우파도 아무도 여기에 찬동하지 않게 돼요. 그냥 임시정부의 한독당의 김구 정도만 조건부로 찬성하고요. 거의 다 찬성하지 않게 됩니다. 자,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합작원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삼상회의 결정을 일단 지지한다는 입장이에요. 찬탁과 반탁을 명확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지지한다 쪽 입장이라는 겁니다. 요거 키워드를 해두세요.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한다. 미소공의 속개를 요청한다. 요건 아주 가끔 사료로 나오니까 사료로 좀 봐두세요. 그리고 야, 지주한테는 돈 주고 사올게. 그리고 노동자는 공짜로 주면 되지? 만족해? 그래서 절충안을 낸 겁니다. 유상매입 무상분배라고 하는. 그리고 야, 정부 수립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임마. 그동안에 다 도망가겠다. 누굴 잡으려고 그래. 그건 안 되고. 그렇다고 즉시 처단하더니 법도 없는데 즉시 처단하면은 법치에 입각한 처단이 아니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정부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입법기구를 만든 다음에 처단하는 건 어때? 라는 절충안을 내게 돼요. 이 입법기구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시기 때 미군정이 밀고 있었던 것은
아직은 미군정이 소련하고 의논하면서 뭔가를 풀어가려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미군정이 대놓고 지지하는 것은 극우파를 지지하지 않았었어요. 이승만과 한민당 같은 사람들을 대놓고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외연상 지지하는 것은 중도파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중도파로 이 남한 문제를 끌어가려 했었단 말이야. 미군정이 있다면 친구, 나는 중도파랑 친구할 거야. 속으로는 한민당을 지지하고 있었지만은, 극우파인 한민당을 지지하고 있었지만은 이승만과 한민당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것도 있어요. 중도파를 지지하면은 요 남한 쪽에도 좌파가 우파가 다 있을 텐데 중도파를 지지하면은 외연이 커진단 말이에요. 우파만 지지하면은 중도까지도 이게 여기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내 세력이 요만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밥그릇만큼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연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중도파를 지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파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입장이었었는데, 이 밀어주는 입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사실상 북한은 벌써 단독 정부로 가고 있었거든요. 북한 고유한 자치권 정부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반도에 정부를 세워주겠다고 왔는데 내가 지금 정부를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미국은 여기에 미군정을 수립할 생각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 미군정의 싱크탱크 입장은 뭐였었죠? 직접 지배가 아니라 간접 지배입니다. 신탁 통치예요. 그래서 직접 지배할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준비가 좀 미흡했었거든. 근데 소련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여기도 미군정을 수립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뭔가 미군의 기구를 만들 수는, 자기가 자기 정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뭔가 자꾸 만들 수는 없거든.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 자기는 식민지 만들 생각이 없는 나라인데, 괜찮은 나라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밀어갖고 얘들을 통해갖고, 여기도 무슨 정치체 같은 게 있는데 여기도 정치체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통치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을 통해서 입법기구를 만들어갖고, 북한은 46년 3월에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미 토지 분배와 친일파 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 저기가 진짜인가 보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미군정한테 위기란 말이야, 위기.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어떻게든 해야 돼.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갖고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입법기구라도 만들어 갖고 일단 우리도 친일파 처단하고 토지 분배 문제를 논의해보자라고 해갖고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46년의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빨리 지금 스타트 끊어야지 내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단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 대한 지지도나 관심이 좀 높아지는 모양새였었어요. 이쪽은 주가가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받아갖고 자유합작위원회가 입법기구 만들자는 말을 했었던 겁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하여튼 이거를 공무원 시험은 하나하나 조항을 물어보는데 하는 거면 그 정도까지 요즘 잘 내지도 않고, 해방공간 자체를 잘 안 냅니다. 해방공간 나오면 주로 그냥 시기 정도 묻는 거로 돼요. 키워드 가지고. 자, 근데 아무도 지지 안 하니까 이건 실패로 끝났고요. 대신에 뭐 하냐면은 미국이 자신이 스스로 입법기구를 만들어요. 이게 46년 12월입니다. 이게 46년입니다. 북한이 친일파 처단 먼저 했어. 토지개혁 먼저 했어.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하기 위한 뭘 만들었다? 국회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입법기구 같은 걸 만들었다. 이거를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46년이 끝난다. 자, 남조선 과도정부 수립하는데 일단 미군정이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한국인들한테 통치권을 넘겨주겠다고 모양새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법기구 먼저 만듭니다. 46년 12월에. 그리고 다음 해 47년 2월에 민정장관을 안재홍을 취임시키면서 행정권도 넘긴 것처럼 해요. 근데 사실상 미군정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갖고 안재홍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해두셔도 돼요. 입법위원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를 논의시켰다? 친일파 처단과 토지 문제를 논의시켰는데, 여기 주로 참여한 사람들이 중도파하고 한민당이 참여했거든요. 이 한민당이 목리 부려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성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성과는 46년에서 성과는 북한만 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북한만. 여기는 그냥 입법기구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 입법기구가 만들어졌다 정도까지 갔지 뭘 성과를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사례 봅시다. 이건 너무 잘 나오니까. 자,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나 같은 걸 따로 조직해야 된다. 여기도 받으세요. 자업작 7원칙. 자업작 7원칙을 굳이 외우고 싶은 분들은 이걸 사료로 볼 수는 있어야 되니까. 자업작 7원칙은 사료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한능검이 해방공간 문제를 요즘 잘 안 내고 있어갖고 뒤로 많이 밀리긴 했지만, 해방공간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은 이건 언제든 1순위로 생각해둬야 돼. 이 두 개는. 46년도가 한반도가 왜 분단됐는지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위에 국제회의들은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응이니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삼미 유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참고만 해두세요. 삼상의 결정에 따른다. 그래서 좌파는 삼상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고 우파는 친타통치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마치 삼상의 결정을 반대하는 입장하고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따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 미소 공동이 속개 요청한다. 자, 그리고 유상매수 무상분배 절충안을 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법기구 얘기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실제 이들은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고 입법기구 누가 만들었다? 미군정이 만들었다는 거.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요것까지 해서 46년을 기억 좀 해두시라고요. 자, 이제 47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와중에 미국의 트루먼 정부가 수립되면서 트루먼 정부는 완전 반공 정부거든요. 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트루먼 독트린 발표하면서 미소 냉전이라는 게 시작되게 돼요. 자, 트루먼 독트린 47년 3월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2차 미소 공의를 실행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실패가 예견된 회의였었어요. 5월에 실시하는데 9월 내지는 10월에 이제 실패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패로 끝나면서 이거는 실패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미소 합의 정책은 포기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면서 미소가 이제 분리하는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따로 가게 됩니다. 유엔으로 넘겼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한국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저때 한국 지식인들이 유엔으로 넘겼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있었다고요? 결국 우리는 분단되는구만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중도파에 거두었었던 중도파들은 다 제거되는 공간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중도파에 거두었었던 여운형이 암살됩니다. 이때는 테러가 되게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치안이 확립되지 않았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테러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백주 대낮에 해화동 로타리에서 옆에 경찰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격이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 여운형을 암살했던 사람은 나중에 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잘 지냅니다. 자, 이분이 7월에 죽게 되는데 이로써 작업자원도 끝났다고 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도 7월 내지는 9월에 어떤 사람은 10월에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데 7월에 여운이 암살되면서 이런 중도파들의 노력이거나 미소 합의 노력 같은 거는 이제 다 무위로 끝나게 되고 이제는 원심력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월에 한반도 문제를 이관하고요. 이제 9월부터는 미소 분리로 가게 된다. 47년 9월부터는. 자, 소련은 반대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미국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파기한 거니까 소련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자, 한반도 문제는 미소가 만나서 미소위원회 설치하고 뭐 그딴 것 하지 말고 그냥 지들끼리 선거하라고 라는 거예요. 한반도 총선관으로 가결됐다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지들이 정부를 수립하게 해라. 미소가 만나갖고 미소 회의장 앉아갖고 니들이 정부 수립하지 말고 거기 사는 한국인들이 알아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한반도 총선관이 가결된 게 2달 뒤인 11월에 가결돼요. 9월에 유엔으로 넘어오고 11월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된 겁니다. 자, 됐고요. 그 한국임시위원단이 48년 1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48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48년 1월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선거가 실제 가능할지 아닐지를 조사해보고 남아갖고 실제 5월에 선거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남아서 선거 감시 업무나 선거 지원 업무까지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유엔 한국위원단 잘 기억해두세요. 이들이 왔다면 48년이라는 거 기억해두시고 유엔자 들어가는데 미소 공동위원회랑 섞으면은 진짜 이 정도는 수준이 이제 너무 낮은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 순서 문제를 틀렸다면은 유치원생들이 그 셈법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는. 자, 그래서 선거 실행 여부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막 다니면서 북한 지역까지 들어갔고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데 소련과 북한이 이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다가 타전을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남한만 선거해도 될까요? 라는 걸 타전하게 되는데 그걸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로 결정을 내게 됩니다. 이게 2월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북 분단이 확실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걸 계기로 직접적으로 한국 분단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남한만의 총선관이 통과됐다.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된다라는 겁니다. 단독 정부가. 자, 2월에 남한만의 선거를 결정하고요. 단독 정부를 결정하고 4월에 그 단독 정부나 단독 선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제주 4.3항쟁이고 하나가 남북 협상 운동입니다. 이게 4월이다. 자, 제주 4.3항쟁은요. 사실은 47년에 3.1절 기념 집회 때 경찰 발포로 민간인이 죽게 되거든요. 해방공간의 기억을 남긴 사람들이 이야기에 따르면은
자, 해방군간의 기억을 좀 되짚어가면서 살펴보자면 사람들의 그 당시 생각이나 분위기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랬더랍니다. 당일날 바로는 못 느꼈다 그랬잖아요. 해방인지 뭔지 아무런 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음날 이제 환호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 그게 더 심했을 거고요. 천천히 이제 서서히 나타나겠지. 자, 그랬는데 이제 해방이 됐다고 인식했는데 보니까는 나를 통치하는 그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경찰들. 경찰은 경위급 간부가 한 80%가 일제 경찰이 그대로 위임됐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미군정이 미군정을 수립할 것을 크게 준비 안 했다 그랬었잖아요. 그 미 군 내에는 군정 조직이 있어요. 군정을 다루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게 가동이 되질 않았었답니다. 그래갖고 조금 준비가 안 된 채로 들어왔어요. 준비가 안 된 채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관료와 군인, 경찰을 그대로 위임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활용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제일 큰 비극이에요. 이게 단절이 되지 않고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 잡던 사람들이 그대로 한국인 통치하는 중추로 들어왔다는 게 제일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정식 정부는 아니지만 새로 만들어진 정부인 미군정이라는 정부의 일제 총독부 관리들이 그대로 위임이 됐다는 거지. 그 조직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제 있었던 순사가 또 오늘 순사예요. 게다가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아는 이 순사들이 더 가혹하게 패드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무슨 죄를 만들어 갖고 이 사람들을 협박을 하거나 더 심해져 갖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게 내가 이 상황을 다시 당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되게 많았었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글이나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 제주도는 이게 두 가지로 중첩이 됐는데, 기존에 있었던 친일 경찰들이 민간이 통제하는 게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해방되고 난 뒤에 더 심해졌답니다. 자기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육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한 테러 내지는 탄압 같은 게 중첩되면서 이 반감이 되게 심했었대요. 그게 이제 누적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방아쇠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3.1절 기념식 때 47년에 경찰이 당신은 이제 말탄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 기마 경찰이 있었는데 기마 경찰이 꼬맹이를 밟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얘가 크게 다쳤는데 그냥 지나갔대요. 그래갖고 이 성난 사람들이 항의를 했는데 그 자기들에 대한 큰 저항으로 생각해갖고 이제 그걸 발포를 해갖고 한 6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이걸 계기로 제주도에 있었던 남노당 조직이 이거를 파업으로 이끌었다가 파업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무력항쟁으로 이끌어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촉발되게 됐던 겁니다. 이제 이걸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사삼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장봉기와 이걸 진압하는 진압군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군정은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첫 번째 식민지에서 풀려나는 국가고 첫 번째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패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압하러 내보냈었던 이 진압군도 동족 간의 상전을 일으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얘랑 이제 협의를 시도해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 무장봉기를 이제 해체시키러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러고 나서 선거 치르고 정부 수립되고 이승만 정부 수립되고 난 뒤에 이걸 이제 뒤집고 제주도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주도를 강경 진압으로 이제 선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학살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남북 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북 회담을 개최한다. 김과 김규식, 여운형이 죽고 난 뒤에는 김규가 이제 중도파 활동을 합니다. 47년까지는 우파 활동을 하다가 48년도에 유엔 결정되고 난 뒤에는 분단이 확실시 됐구나라는 생각에 이제는 김구도 이제 중도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46년에 중도파 활동은 여김이 했다면은 48년에 중도파 활동은 김김이 합니다. 김김이 하는데 이 중도파 활동하는 사람은 다 죽어. 여운형은 47년에 돌아가시고요. 김구는 49년에 결국 돌아가시면서 구심력을 가진 세력들은 하나하나씩 제거돼 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남북협상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연석회의나 요인회담, 사개회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남북협상운동과 관련되는 단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4월 초, 요거는 4월 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서도 발표합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미소 양구를 철수하고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그 합의문이 나왔다는 것도 참고만 해두세요. 참고만. 그리고 사김회담 할 때 사김이 뭐냐면요, 우리 김구, 김규식 이분들은 뭐였었죠?
임시정부 44년 5차 개헌할 때 김구가 주석이고 김규식이 부주석이었었잖아요. 다시 만난 거. 아, 다시 만났네 하는 거고. 여운형 김규식은 신한청년회 때 활동했었던 게 다시 만났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도 서로 사상은 달라도 서로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면 또 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화합해갖고 뭔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 그걸 방해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그럽니다. 자, 김구, 김규식이 있고요. 자, 북한에는 소위 연안파라고 하는 화북지방에 있었던 사람이 김두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북한 넘어갔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소련파로서는 김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4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4김. 자, 3천만 동포에게 업구함도 아주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48년도 사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그 소총의 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건데요. 같은 48년 2월에 있었던 겁니다. 잘 기억 좀 해주세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 38초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추구하지는 않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추진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 이익을 위해서 단독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50총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입니다. 남한만의 선거였었다. 즉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덜덜덜이라고 합니다. 덜덜덜. 우리가 선거를 하더니 선거로 정치인을 뽑다니 덜덜덜 하시면 됩니다. 21세 이상이 투표하고요. 임기 2년이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지금 48년이죠. 그럼 두 번째 선거는 언제 있다는 거지? 50년에 선거 다시 열릴 겁니다. 이거를 50년 5.30 선거라고 해요. 그것도 5월입니다. 그럼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제주도 2개 선거가 무효가 됐다. 이거 나오면은 첫 번째 선거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거. 뭐 때문에? 4.3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제 채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습니다. 부통령은 1공화국 때만 존재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국회 간선제가 있다. 이 2개 때문에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국회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고 발췌 개헌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자, 초대통령 이승만이고요. 부통령이 이시영이다. 그 2회형 6형제 중에 한 명만 살아갖고 돌아오십니다. 예, 돌아와서 이제 부통령 하시는데, 자, 해방 이후에 전국을 보자면요. 이 서울에 정부 조직이 있는데, 그리고 기타 지방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 조직은 총독부에 있었던 조직 관료들을 그대로 유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부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일부가 참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소수파가 됩니다. 특히 경찰 조직에서 그게 많이 나타나는데, 소수파다 보니까는 경찰 조직은 이게 8대 한 2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소수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 세력으로 칭해지게 돼요. 저 새끼들은 불만 더럽게 많아. 맨날 불만이야, 맨날. 불만 세력으로 통칭이 되면서 도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조직이 그대로 잔존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게 경찰 조직과 군대 조직에서 이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친일 경찰, 친일 군인들. 일제강점기 때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16대까지인가 참모총장을 다 일본인 군인들이 합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잘 나타나는데, 군대는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흔히 군대 얘기할 때 육해공군 얘기하잖아요. 자, 일본은 한반도에 육군만 키우고 있었어요. 첨단 군인 공군을 키우질 않았었습니다. 해군도 좀 미미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친일파 출신의 군인들은 대부분 육군에 포진하고요. 여기는 그게 있을 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공군을 만드는데, 그 공군을 만드는데 주역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김구 아드님이 주역이 되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군과 공군은 육군과 달리 친일적 색채가 좀 적어요. 지금도.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군대인데 군대 내에서도 뭔가 좀 다르네 하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연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만 좀 해두시고요. 자, 7월 헌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7월 헌법에는 식민잔재 청산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요. 식민잔재, 친일파 처단을 할 수 있다는 그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법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지분배에 관한 법 같은 것들, 이 근거는 요 재헌헌법에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8월에 이제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지금 했던 것들을 당시 자료를 한번 간단히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게 사진이 되게 흐릿하긴 한데, 이승만입니다. 남방만의 임시정부라고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거 타이틀, 신문 타이틀 걸린 겁니다. 혹은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말하고 있죠.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좌우합작위원회가 활동할 때 만평이, 신문 만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김규식이에요. 이번이 여운형이고, 여기 글자가 좀 흐릿한데 이게 극우라고 써 있는 거고, 여기가 극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통합운동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 분단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뜯어 말리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방공간의 전국은
좌파 우파라는 말로 설명해도 되고요. 혹은 통합 세력과 분단 세력이 있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제가 옛날에 정치학책을 읽다가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좌파 우파의 특징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다고 스펙트럼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제일 극단의 좌, 제일 극단의 우를 만들어 갖고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나열해 보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제일 극단에 있는 세력이 같은 특징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동양적인 마인드인데 서양은 선적인 마인드여 갖고 이 끝과 끝은 달라야 되거든요. 동양은 원적인 마인드여 갖고 끝과 끝이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극좌파와 극우파가 스펙트럼을 만드는데 보니까 계속 같은 항목들이 겹쳐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념은 수단일 뿐이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폭력이래요. 그냥 이 사람들은 되게 폭력적인 성향을 공유한데 다만 거기에 내세우는 명분만 다른 명분을 내세우는 거지 폭력성을 띈다는 점에서는 똑같대요. 그냥 다르지 않대. 누군지 그 교수님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재밌게 읽었었던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에요. 분단을 통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그 이익을 조금 뒤로 하고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 세력과 분단 세력이 있었다. 이 통합 세력은 중도파요. 분단 세력은 극우와 극자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8선 넘어가기 전에 김구의 모습입니다. 김구, 이분은 이제 김구 아드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비서관이고 최근에 그 김구 증손자가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굴 보시면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4.3 사건에 대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4.3 사건에 대한 그 특별법을 제정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도 사과를 하거든요. 국방부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왜 국방부에서 했냐면은 군인들이 진압을 했었거든요. 그때 민간인들을 그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산으로 숨은 빨치산을 잡겠다라고 작전을 폈지만 빨치산을 선별하지 않은 채 해안가에서 5km 이상 넘어와서 사람이 통행하면은 그냥 다 죽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군사 작전 자체가 학살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었습니다. 자, 선거. 기권은 국민의 수치. 기권은 국민의 수치. 표현 멋지죠? 이런 것도 기억 좀 해두시고요. 첫 선거인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죠. 요거는 2년짜리 선거입니다. 자, 이제 정부 수립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8월 15일에. 이게 총독부 건물이 한동안 우리 정부 건물로 사용이 됐었어요. 총독부 건물이.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이 총독부 건물을 이제 헐어버려 갖고 사라지게 된 거고요.